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제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짐이 됐을까? 며칠 뒤 할머니는 요양원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의 통영 바다는 아직 차가웠다.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잔잔했지만 김순덕 할머니 78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박준호 52의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는 익숙한 항구길을 벗어나 산기슭을 따라 난 새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여기 새로 지은 요양원이에요. 시설이 정말 좋대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그런 그의 목소리를 할머니는 몇 년째 들어왔다. 서울에서 통영까지 5시간을 운전해 올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피곤해졌지만 동시에 더 의젓해지려 애쓰는 것처럼 들렸다. 차가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건 현대식 5층 건물이었다. 청년의 집 노인 요양센터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건물은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넓은 주차장, 잘 가꾸어진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자, 들어가 보세요. 준호가 할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로비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대리석 바닥, 커다란 조명, 그리고 가장자리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 제작된 소파들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살짝 풍겼다. 박준호 씨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회복지사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도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설 구경 오셨네요. 정말 반가워요. 상담실은 2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넓고 느렸다. 벽에는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할머니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 하나에 꽂혔다. 깔끔한 서체로 써진 문구였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마치 그 글자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읽는 듯 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그제야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다. 상담이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사는 브로슈어를 펼쳐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요양원은 24시간 간호사 상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식단표 보세요.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식단이에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보세요. 여기 운동치료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정말 좋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벽에 걸린 그 액자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회복지사가 계속 설명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게다가 여기 계시면 자식분들도 마음 편히 계실 수 있고요.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 문장이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문득 지난주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생각났다. 할머니 관절염은 점점 악화될 거예요. 게다가 초기 치매 증상도 보이시니 혼자 사시는 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할머니 질문 있으세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시설 구경을 계속했다. 방은 2인실이었고 작지만 깨끗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침대는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병원용 침대였다. 한 노인이 복도에서 보행기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할아버지,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복도 끝에는 커다란 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 통영의 바다가 보였다. 하지만 이곳 2층에서 보는 바다는 할머니 집 마루에서 보는 바다와는 달랐다. 더 멀리 그리고 더 작게 보였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준호가 물었다. 응. 좋구나. 그럼 우리 결정해 볼까요? 어머니도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여기 계시면 제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다시 벽의 액자를 바라보았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상담이 끝나고 차에 탄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저도 마음 아프지만 이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여기 계시면 안전하고 제가 걱정도 덜하고. 알았어, 아들. 너도 힘들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차가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가족의 부담.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부담이구나.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지겹다. 박준호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오늘의 일을 되짚어 보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요양원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의 삶은 지난 몇 년 동안 줄다리기 같았다. 28년 차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회사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작년만 해도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고 그는 간신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업무량은 2배가 되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다. 아내 이정은 45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때요? 어머님 마음에 드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대답만 하시더라. 당연히 마음에 안 드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보. 정은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2 아이의 어머니이자 가게 부지런히 꾸리는 주부였다. 우리도 힘들어요. 매달 통영 내려가는데 시간도 기름값도. 그리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요. 지난번엔 가스 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식탁에 앉았다. 정은이 준 차 한 잔을 들고 마셨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뭐예요? 사랑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대학 가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여보, 우리도 이제 50인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요. 정은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준호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52세라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에도 흰털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열어 달력을 확인했다. 다음 달 15일에는 큰아들 학원비가 나갈 날이었다. 80만 원. 그 다음 주에는 월세 150만 원. 그리고 통신비, 관리비, 식비. 정말.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이게 불효라는 것도 알았다. 어머니가 그를 혼자 키우셨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통영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그를 대학까지 보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는 대학 졸업할 때 그렇게 말했었다. 어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거실로 나가니 정은이 말했다. 요양원 비용 계산해 봤어요. 국가 지원 받으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면 돼요. 지금 어머니 생활비랑 집 관리비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경제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감정? 여보, 우리도 감정은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준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몇 달을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가 넘어진 건 지난 11월이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쳤다. 다행히 골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후로 걷는 게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지난달 어머니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웃이 발견해 데려다 줬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올 수도 없었다. 집은 30평 남짓한 월세 아파트였고 방은 2개뿐이었다. 게다가 어머니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그는 문득 어머니의 집을 생각해 보았다. 통영 항구 근처의 오래된 단층 주택. 40년 전 아버지가 지은 그 집에서 어머니는 평생을 살아왔다. 그 집 마루에서는 바다가 바로 보였다. 아침이면 어선들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잠재우는 자장가가 되었다. 그 집을 떠나서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안전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그의 체력 문제. 준호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흐를 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을 위한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는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도 어머니는 요양원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여전히 그 액자가 걸려 있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다음 주말 준호 가족이 통영에 내려왔다. 이번에는 아내 정은과 두 아이도 함께였다. 할머니, 14살 된 큰아들이 뛰어들어와 할머니를 안았다. 우리 준서 왔구나. 큰애 정말. 12살 딸 서연도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아 이리 와.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과자 사놓았단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주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보다 약간 힘들어 보였다.
관절염이 심해져서인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느렸다. 정은이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 준비를 도왔다.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내가 하는 게 낫지.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 관절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정은은 효부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은 어딘가 계산적이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때로는 다소 차가워 보일 때도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아이들은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러 나갔다. 준호와 정은, 할머니는 거실에 남았다. 정은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요양원 이야기 다시 해보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정은을 바라보았다.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저희 회사 사장님 어머니도 가셨는데 되게 만족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어머니, 저도 생각해봤는데. 정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잘 살지. 하지만 지난번처럼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또 길을 잃으시면?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손주들이 있는 테라스를 바라보았다. 바다 바람에 아이들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다. 너희 힘들지? 준호와 정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정은이 물었다. 너희 서울에서 살기 힘들지. 아들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 늙은 엄마까지 신경 써야 하고. 준호가 얼른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할머니는 그 말을 음미하듯 되뇌랬다. 걱정이구나. 정은이 계속 설명했다. 어머님, 요즘은 다 그래요. 요양원 가는 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님들이 항상 계시니까 우리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혼자 계시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전화 안 받으시면 뭐 했나 하고, 넘어지시는 거 아니냐 하고.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게 그날 나온 할머니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은이 말했다. 어머님이 결국 이해하실 거예요. 현실을 아시니까. 그래. 다음 주에 계약서 가져가서 서명 받아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뒤에서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운전하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났다. 그들이 차를 타려 할 때 할머니가 문턱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40년 된 그 집이 할머니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있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40대의 젊은 모습이었다. 여보, 들었어? 내가 이제 짐이 된대.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아들이 힘들대. 며느리도 힘들대. 내가 거기 있어서. 그녀는 일어나 집을 돌아다녔다. 마루의 나무 바닥은 40년 동안의 발자국으로 윤이 나 있었다. 부엌 싱크대는 그녀가 평생 사용해온 것이었다. 거실 창문에서는 여전히 바다가 보였다. 이 집, 여기서 너랑 같이 살았지. 아들 키웠지.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들의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다 컸구나. 이제는 내가 도움 필요할 나이가 됐구나. 그녀는 앨범을 덮고 침대로 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요양원 상담실의 그 액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부담.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이제 부담이구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에서 좌절에서 그리고 서서히 어떤 결정으로. 아니야. 그녀가 더 크게 말했다. 나는 짐이 되기 싫어.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서랍에서 요양원 브로슈어를 꺼냈다. 화려한 사진, 완벽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계약서 샘플. 그녀는 그 종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 아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살기 싫어. 할머니는 브로슈어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석으로 미루지 않았다. 정중히 접어서 마치 결별을 고하는 편지처럼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요양원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정말로 그녀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조용히 밀물을 밀어올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변화의 힘이 잠재해 있었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단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었을 뿐이었다. 새벽 5시 통영의 바다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항상 이 시간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고난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관절염이 심해진 무릎은 매일 아침 시큰거리며 통증을 알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이고. 가벼운 신음이 입가를 떠나갔다. 화장실로 가는 5미터의 거리가 마치 마라톤 코스처럼 느껴졌다. 벽을 짚어가며 걸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4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남편이 특별히 넓게 만들어준 복도였다. 우리 늙어서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그 말이 지금 생각났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전날 저녁 남은 된장국에 밥 한 공기, 그리고 반찬 몇 가지. 그녀는 밥상을 작은 테이블로 옮기지 않고 그냥 부엌 카운터에 앉아 먹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서였다. 식사 후 그녀는 약 상자를 열었다. 관절염 약, 고혈압 약, 그리고 최근에 처방받은 인지 기능 개선제. 알약이 7개나 되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약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침에 7개, 저녁에 5개라는 건 기억하고 있었다. 오전 9시 그녀는 집을 나섰다. 오늘은 장 보는 날이었다. 동네 슈퍼까지는 300m 거리였지만 그녀에게는 도전이었다. 보행기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다. 길을 지나가는 이웃들이 인사했다. 할머니 건강히 다니시네요. 네, 다들 잘 지내요?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도 모두를 알고 있었다. 통영의 이 작은 항구 마을은 40년 동안 그녀의 전부였다. 슈퍼에 도착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사가세요? 김치 좀 주고 계란 한 판. 그리고 라면 좀. 계산을 할 때 그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서 동전을 짚기 힘들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힘들었다. 가방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50m마다 멈춰서 숨을 고르며 걸어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가장 먼저 가스불을 확인했다. 지난번에 깜빡한 일이 있어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확인했다. 불 껐지, 불 껐지. 중얼거리며 2번 확인했다. 오후는 집안에서 보냈다. 손주들이 잃어버린 양말 한 짝을 찾다가 발견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들이 어릴 때의 모습, 남편과 함께한 여행 사진. 그중 한 장에 시선이 머물렀다.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다. 그때 아들은 키가 작아서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뒤에서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가 1989년이었다. 벌써 30년이 넘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사진첩을 덮고 그녀는 마루로 나갔다. 여기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다. 낡았지만 반질반질해진 나무 마루에 바닥방석을 깔고 앉으면 창문 너머로 통영 앞바다가 다 보였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어선들이 많이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젊은 시절을 생각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이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보곤 했다. 여보,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지. 응, 열심히 일하자. 그 대화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남편은 벌써 15년 전에 떠났고 아들은 이제 50이 넘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잘못되었다.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는 그대로 거실로 와 TV를 켜버린 것이었다. 30분 후 냄비에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녀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은 것을 기억해냈다. 서둘러 부엌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다. 된장국은 거의 다 타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냄비를 식혀 싱크대에 내려놓고 허리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졌나? 그날 저녁 그녀는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했다.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다. 요양원에서 들었던 사회복지사의 말이 생각났다.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니까 안전해요. 안전. 그 단어가 이제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항상 하는 일을 했다.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창문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를 깜빡한 것 같았다.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다음 주에 계약서를 가지고 올 테니까. 여보. 그녀가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정말 여기서 나가야 할까? 답변은 없었다. 오직 창밖의 파도 소리만이 밤을 채웠다. 그 파도 소리는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된 소리였다. 아들이 잠들지 못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들려주곤 했었다. 들어봐, 바다가 자장가 부르잖아. 지금 그 자장가는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들 박준호가 다시 통영에 내려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아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어와 아들을 맞이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한 주 만에 더 나빠진 것 같았다. 들어와.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나도 먹었지.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차를 따랐다. 손이 살짝 떨려 차가 조금씩 흘러내렸다. 아이고, 미안해. 이제 손도 잘 안 들어. 괜찮아요, 어머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저 오늘 계약서 가져왔어요. 계약서. 네, 요양원 계약서요. 이번 달 안에 입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얼마나 걸리는데? 서류 작업만 하면 다음 주에도 가능해요. 방도 비어 있고 좋은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어머니, 생각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좋은 방은 금방 다른 분이 가져가시거든요. 그래도 하루만. 내일 답할게. 준호는 조금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더 강요하지는 않았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전화할게요. 아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다. 두꺼운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2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고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았다. 제1조, 제2조, 제3조. 법률 용어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몇 가지 문구는 명확하게 읽혔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물품은 최소한으로 지참해 주십시오.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명란이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서류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일어나 집을 한 바퀴 돌았다. 부엌, 거실, 마루, 그리고 작은 마당까지. 마당에는 남편이 심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때는 작은 묘목이었는데 이제는 2층 높이까지 자랐다. 여보, 나무도 이렇게 컸네. 그녀가 나무 줄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평생 모은 저축이 조금 들어 있었다. 아들 몰래 모은 돈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통영부동산입니다. 어떤 일이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통영부동산 사무실은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작은 1층 상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창문에는 다양한 부동산 광고가 붙어 있었다. 사장 최은호 35는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컴퓨터로 매물을 등록하던 중 전화가 걸려왔다. 네, 통영부동산입니다. 아, 할머니. 네네. 지금 오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김순덕 할머니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보행기를 끌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들어오세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최은호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게 한 후 물었다. 전화로 말씀하신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하셨죠? 주소가 어디시라고요? 항동길 17-5요. 아, 그 근처면 바다뷰 좋은 동네죠.
몇 평인가요? 33평이에. 단층이지. 최은호는 컴퓨터로 해당 지역의 시세를 확인했다. 할머니, 요즘 그 동네 시세가 평당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대략 1억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되겠네. 그러나 최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집을 파는 노인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데려오거나 아니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혼자 왔고 이사 갈 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사 가실 집은 알아보셨나요? 아니면 자식분들이랑 같이 사시려고? 아니, 나는 따로 살 거야. 따로 산다고요? 그럼 어떤 집을 찾으시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작은 집, 월세로,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월세라고요? 할머니, 집을 팔고 월세를 들이시겠다고요? 이건 흔치 않은 경우였다. 보통 노년층은 자산을 확보하려고 집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월세로 나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선택이었다. 할머니, 제가 뭐라 할 자격은 없지만 집을 팔고 월세를 내시는 건 좀 아깝지 않을까요? 게다가 나이 드신 분이 이사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내가 결정한 거야. 최은호는 더욱 궁금해졌다. 실례지만 왜 갑자기 집을 팔고 월세로 나가시려는 거예요? 자식분들이랑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 그냥 내가 원해서.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최은호를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요양원 가야 한다고들 해. 아들도 며느리도. 아, 요양원을 가시려는 거였군요. 그럼 집을 처분하시는 게 맞죠? 아니, 요양원 안 갈 거야. 최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요양원도 안 가시고 집도 팔고 월세로 나가신다고요? 그럼 도대체 나는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아무 부담 없이 남한테 짐 되지 않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은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구나.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할머니. 최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혼자 사시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요양원 가는 것보다는 낫지. 거긴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야.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여기 내가 알아본 거 있네. 항구 근처에 새로 지은 노인 공동주택. 거기 월세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노인 공동주택. 아, 해돋이촌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호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정부 지원으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이었고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특화 시설이었다. 엘리베이터, 응급벨, 공동식당까지 갖춰져 있었다. 맞아, 거기로 가고 싶어. 그런데 할머니, 거기 입주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소득 심사도 받아야 하고. 나 소득 없어. 그냥 기본연금 받지. 그리고 내 집 파는 돈으로 보증금 낼 거야. 최은호는 컴퓨터로 해돋이촌의 정보를 찾았다. 할머니, 여기 계약 조건 보세요.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가족 동의서? 네, 자식분들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입주할 수 있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럼 안 되는 건가? 글쎄요.
규정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최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할머니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는 간절함이었다. 할머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규정은 규정이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맙구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관절이 아파서인지 한 번에 일어나지 못했다. 최은호가 서둘러 일어나 도왔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고마워, 젊은이. 할머니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최은호가 물었다. 할머니, 자식분들은 이 결정 알고 계세요? 할머니는 돌아서지도 않고 대답했다.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내가 결정한 뒤야.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최은호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결정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그는 컴퓨터를 다시 켜 해도디촌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해도디촌 관리사무소죠? 저 통영부동산 최은호라고 합니다. 입주 문의 하나 드리려고요. 한편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항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그녀가 생각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선택이야. 바다 건너편으로 해가 서산에 걸리기 시작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 한 주가 지났다. 박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다.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아내 이정은이 물었다. 응, 이상해. 평소엔 한 번에 받으시는데. 혹시 넘어지신 건 아니겠지? 걱정돼. 내일 내려가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둘러 차를 몰고 통영으로 향했다. 회사에 무단 결근을 핑계대고 나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차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바다를 보고 계시곤 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문을 두드리며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그는 서둘러 현관키를 찾았다. 어머니가 예비키를 화분 밑에 숨겨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어머니, 부엌, 거실, 방을 모두 살펴보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보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요양원 계약서였다. 하지만 계약서는 서명도 안 된 채로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깨끗이 닦아 정리된 식기들이 놓여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식자재들도 고스란히 있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한 것처럼. 그때 준호의 시선이 거실 서랍 위에 놓인 봉투에 꽂혔다.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새 집으로 떠난 뒤일 거야.
미안해, 미리 말하지 못해서. 요양원 계약서는 내가 안 가기로 했어. 거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 나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 통장에는 내 아버지 보험금과 내가 모은 돈이 들어있어. 전부 내 거야. 평생 내게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엘리베이터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 필요할 때는 전화할게.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서랍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아찔했다. 어머니. 왜? 그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들렸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는 집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보았다. 이사간 흔적을 찾으려고. 옷장은 비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 마이너스 가족 사진첩, 남편의 유품, 아들의 유년기 기념품들 마이너스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다. 창문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야, 이 집은 내가 처분해. 내가 필요한 대로 해. 준호는 마루로 나갔다. 그곳에서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새로 판 흙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상자가 묻혀 있었다. 파헤쳐 보니 안에는 또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 나무는 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 심은 거야. 같이 크자고. 나무는 여기 남길게. 내가 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해. 이제야 준호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 뒤 떠난 것이었다. 요양원을 거부하고 집을 팔고 새 삶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어디로? 도대체 어디로 갔는데?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슈퍼, 약국, 이웃집. 하지만 아는 사람마다 같은 대답이었다. 할머니? 며칠 전부터 안 보이시던데요. 이사 가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어디론지는 몰라요. 통영 부동산 앞을 지나가던 준호는 문득 생각이 나 들여다보았다. 젊은 중개사가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순덕 할머니 아시나요? 이 근처에 사시는. 아, 할머니.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어요.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할머니가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저 할머니 아들입니다. 박준호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걱정이 돼서. 중개사 최은호는 준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머니는 해돋이촌으로 이사 가셨어요. 노인 공동주택이에요. 해돋이촌? 그게 어디인데요? 항구에서 10분 거리예요. 할머니가 직접 선택하신 곳이에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되었다. 제가 가볼 수 있을까요? 주소는 드릴 수 있지만 할머니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아들이 찾아오면 처음엔 만나지 말라고라고. 왜요? 왜 저를 피하시는 거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혼자 서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그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상처를 냈다. 알겠습니다. 주소만 주세요. 제가 결정할게요. 주소를 받아든 준호는 차로 그곳을 찾아갔다.
하지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어머니가 그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차 안에서 건물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어느 창문 뒤에 계실지 생각해 보았다. 해돋이촌 302호. 김순덕 할머니의 새 집이었다. 방은 20평 남짓했지만 모든 것이 노인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출입문은 휠체어도 통과할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점이었다. 할머니는 이사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아직 박스들을 다 풀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정리해 놓았다. 아침 7시 복도에서 차례벨이 울렸다. 공동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신호였다. 할머니는 보행기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식당에는 이미 2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60대에서 80대 사이였다. 어떤 이는 혼자, 어떤 이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리를 내주었다. 고맙습니다. 새로 오셨죠? 저는 201호에 사는 이영희라고 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김순덕입니다. 김순덕 씨는 왜 오셨어요? 자식들이랑 살기 싫어서? 아니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요. 이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미국에 살아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나이 드신 부모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서로 불편해. 아침 식사 후 할머니는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40대 여성 관리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김순덕 어르신, 적응은 잘 되세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여기 규정에 가족 방문 의무 없음이라고 되어 있던데 정말인가요? 관리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맞아요. 우리 해돋이촌의 특별 규정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 방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주 찾아와야 한다는 압박감 혹은 오지 않는다는 서운함. 그래서 저희는 방문은 선택, 의무 아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정말요? 그럼 아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물론이죠. 오히려 저희는 어르신들끼리의 교류를 더 권장해요. 오늘 오후에 바느질 교실이 있는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오후 2시 할머니는 공동활동실로 갔다. 이미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남성 2명도 있었다. 새로 오신 분? 여기 앉으세요. 한 할머니가 옆자리를 가리켰다. 고맙습니다. 바느질을 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는 아들이 3명인데 모두 서울에 살아요. 월마다 1명씩 돌아가면서 찾아온다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저는 딸이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로 이사 오겠다고 하니까 처음엔 화내더니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네요.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선택한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보이는 바다는 옛집에서 보이던 바다와는 각도가 달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받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었다. 그녀가 여기서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 대신 그녀는 작은 수첩에 글을 썼다. 첫날 바느질 교실 갔다. 사람들 좋다. 아들 전화 왔지만 받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아직은 혼자 있고 싶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새 침대는 조금 딱딱했지만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이 침대, 이 방, 이 삶이 그녀의 선택이라는 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의 밤바다는 별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이사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다. 할머니는 공동 정원에서 허브를 가꾸고 있었다. 신체 활동이 관절염에 좋다는 관리사의 조언에 따라 시작한 것이었다. 할머니, 여기 계시네요. 낯익은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들 준호가 정원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아들, 어떻게 찾아왔어? 어머니가 저를 피하시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만나야겠더라고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말도 없이 떠나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미안해, 아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들은 정원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양원 계약서 본 거지? 네, 봤어요. 서명도 안 하셨고. 거기 가기 싫었어. 거긴 내가 부담이 되었다는 증명 같은 곳이었어.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무슨 부담이에요? 저희가 걱정돼서 한 거잖아요. 걱정이 아니라 부담이었지.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 서울에서 통영 오고 가는 거, 내 건강 걱정하는 거,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거.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는 보호받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여기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건 내가 감수할 위험이야.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사는 대신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아. 준호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확고함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마음 아팠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버리신 것 같아서. 버린 게 아니야, 아들. 오히려 너를 풀어준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도 이제 50이 넘었지? 내 인생이 있어. 내 가족이 있고, 내 일이 있고, 내 꿈이 있어.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그걸 다 포기하는 것 같더구나. 어머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있지. 매달 통영 오느라 주말마다 피곤해했지. 내 건강 걱정에 회사 일에도 집중 못했지. 그리고 정은이도. 그 애도 힘들었을 거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엄마는 아들을 키우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 하지만 아들이 늙은 엄마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야. 시대가 변했어, 아들아. 할머니는 정원의 허브를 가리켰다. 이 허브 봐. 각자 자라는 게 좋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빛을 가려서 다 자라지 못해.
우리도 이제는 각자 잘 자라는 게 좋을 때야.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걱정 마. 여기 사람들 많아. 그리고 필요하면 전화할게. 약속해. 할머니는 일어서서 아들을 꼭 안았다. 오랜만에 포옹이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로.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그게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거야. 준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해와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에요. 정기적으로 연락해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그래, 약속할게. 준호가 떠날 때 할머니는 정원에서 그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자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새 페이지에 글을 썼다. 오늘 아들이 찾아왔다. 모든 걸 말했다. 그는 이해해 주었다. 이제 진정으로 나의 삶이 시작된다. 6개월이 지났다. 서울에서 박준호의 삶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매달 15일을 달력에 동그라미 치지 않았다. 대신 이유 없이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아들. 너는? 회사 일은?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놀러 갈까요? 그래, 좋아. 그런데 숙소는 알아서 해. 여기 작아서 자리 없어. 주말이 되면 준호는 가족과 함께 통영으로 떠났다. 하지만 이제는 5시간 운전이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돋이촌에서 만난 어머니는 예전보다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바느질 교실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허브 정원을 가꾸며 작은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할머니, 이 쿠션 정말 예쁘네요. 며느리 정은이 바느질 작품을 칭찬했다. 고맙다, 정은아. 너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은의 태도도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부담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사시는 어머니가 대견해 보였다. 할머니는 가끔 아들에게 집 처분에 대해 물었다. 집은 어떻게 했어? 아직 안 팔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결정해. 어느 날 준호는 옛집을 방문했다. 비어있는 집은 쓸쓸했지만 마당의 은행나무는 여전히 푸르렀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아들, 지금 집에 있니? 네, 어머니. 마당에 앉아 있어요. 은행나무는 잘 자라나? 네,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 이 집 정말 파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집은 돌과 나무가 아니라 기억이 사는 곳이야. 기억만 있다면 집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찾아오기로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돋이촌에 계시는 동안은 다른 노인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생각했다. 며칠 후 준호는 해돋이촌을 찾아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집을 공유주택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노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정말 변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들아, 엄마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난 선택이 사실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한 거였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떠나서 너는 내 걱정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내 삶을 찾았어. 때로는 떨어지는 게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야.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음미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진리였다. 해가 질 무렵 준호가 떠날 때 할머니가 말했다. 다음에 올 때는 정은이랑 애들도 데려와. 같이 바다 보러 가자.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효자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냥 아들이 되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니라 김순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울 아파트에서 준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우리 다음 주말에 다시 통영 갈까? 바다 보러. 좋아요, 아빠. 아이들이 환호했다. 정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통영 해돋이촌 302호에서는 김순덕 할머니가 수첩에 마지막 글을 쓰고 있었다. 오늘 아들이 왔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이기 전에 김순덕이다. 그는 내 아들이기 전에 박준호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자유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통영의 밤바다는 별빛을 머금고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자장가가 아니라 자유의 노래로 들렸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난 선택은 누군가를 밀어낸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만든 일이었다. 때로는 사랑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낭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